그럼 바로 1교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공사비, 사업비, 분양가는 어떻게 구성되냐를 주제로 포스코 ENC 박정용 소장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포스코 ENC 셰프 영업 담당 소장으로서 노량진 1구역, 강배 신동한 사업비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당 재건축 교양학교 7교시를 맡게 된 포스코 ENC 박정용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재건축 교양학교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회사를 대표해서 초대받아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들 네. 1교시는 여러분들 안내 받으신 것처럼 공사비, 사업비, 분양가의 구성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시공사를 다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시공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공사들이 나중에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제한하는지 그때 여러분들께서 오늘 공부하신 내용으로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마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채널 조선일보 땅짓골의 시공사 패널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영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시공사 선정하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사업장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엔 성공하는 재건축 사업의 재건축 조합의 케이스 그리고 실패하는 조합의 케이스 한 3가지 정도의 이런 교집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리더십 있는 그런 청렴함을 겸비한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조합에서는 이 조합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시공사가 파트너로 꼭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입주민들의 단합된 마음이었겠죠. 반대 케이스에서는 이런 성공 케이스에 있었던 부분들이 다 없었더라라는 점이 실패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아마 여기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 왼쪽에 있는 성공 케이스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분담금이 제일 중요해. 어떤 분들은 나는 건설사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주 나갈 때 나 대출이 좀 부족한데 이주비 대출을 많이 주는 회사가 나는 좋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결국에 모두가 동의하는 딱 한 가지만 고르라라고 하면 결국 시간입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빨리 추진하면 추진할수록 무조건 이익입니다. 오늘 앞서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 딱 한 가지만 골라봐라라고 하면 빠른 사업 추진, 즉 시간이다라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절차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합 설립, 이번에 보이는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이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조합 설립을 하는 시점에 설계업체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다시 말해서 정비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합의 설계를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시공사 선정입니다. 저 단계에서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시공사 선정과 사업시행 인가 사이에는 건축심이라는 그런 과정도 있는데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뜻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이런 도면과 이런 설계, 또 이런 계획으로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십시오라고 하는 인허가청의 승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 감정평가 업체에서 여러분들 댁에 방문해서 자산을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종전자산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할 때 또 한 가지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건 바로 종후 감정평가, 나중에 지어지게 될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미리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합원 분양가가 되는 거겠죠. 자, 감정평가 단계에서 종전 감정평가, 종후 감정평가를 하게 돼서 그 차액분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더 내셔야 될 분담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비례율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감정평가를 다 받으시고 나면 이제 본인 아파트의 자산 가치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신축 내가 들어갈 30평형, 40평형, 50평형의 금액도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그래서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34평인데 다시 신축도 34평 갈래.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애들 다 나갔으니까 나는 20평대로 갈래. 이런 분들 다 다양하시겠죠. 그렇게 조합원님들 분양 신청이 다 끝나시면 그 다음 단계가 재건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이제 인가를 받으시는데 다시 말해서 자산의 재분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분양 신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개별 분담금을 통지를 받으십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보다 더 높은 평형 가시기 때문에 얼마를 더 내셔야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낮은 평형 가시기 때문에 환급 받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다 통지를 개별적으로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주를 나가시게 됩니다. 이주 기간은 뭐 현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혹은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분도 남기지 않고 모두가 이주 나가셨을 때 그 다음에 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 드디어 본 착공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바처럼 일반 분양, 준공, 입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맨 뒤에 계신 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자, 그래서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보통 8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저렇게 걸릴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레미안 원베일리, 서초 반포에 있는 아파트 다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죠? 여기 시공사 선정을 언제 했냐면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언제 했죠? 2023년. 22년이나 걸린 굉장히 오래된 사업장입니다. 물론 중간에 신반포 3차, 23차 경남 아파트가 추가로 편입이 돼서 또 다시 그런 행정 절차들이 있어서 그런 특이사항이 있긴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재건축이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점. 그 이때 보시면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아리파 2002년도에 시공사 선정해서요. 2016년도에 입주했습니다. 14년 걸렸죠. 시공사 선정부터 입주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점입니다. 이 전 단계도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위원회도 있었을 거고요. 조합 설립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긴 호흡을 갖고 가는 사업장, 여러분들 어떤 파트너와 같이 가셔야 되는지가 굉장히 아마 중요할 겁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의 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빠른 사업 추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는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비용, 즉 이자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감한다는 뜻은 내가 입주할 때 분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수입 구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은 일반 분양, 우리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조합원님들 먼저 들어가시고 남은 부분을 일반 분양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 일반 분양으로 파는 아파트를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 옆에 있는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은 크게 공사비와 필수 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정비 사업비라고 부릅니다. 이 정비 사업비의 보통 70%에서 75%는 공사비가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측에 보시는 필수 사업비는 뭐 저런 인허가 비용이라든지 외주 영역비 저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공사비는 시공사에게 주셔야 되는 공사비, 철거 비용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공사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 그 남은 부분이 개발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됐다. 수입은 작은데 지출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 부족분만큼 입주민 분들께서 분담금으로 메워가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은 선정되기 전에는 뭐든 다 해드릴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선정되고 나서 이런 기사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공사와 조합과 많은 공사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시공사, 메이저 시공사 뽑는다라고 하면 10년 전에는 평당 공사비가 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이 지나니까 700에서 750만 원 정도 올라갔죠. 그리고 2020년부터 25년까지 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메이저 시공사 뽑겠다라고 하면 최소 부르는 가격이 900만 원 이상입니다. 단지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평당 공사비가 100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평당 공사비가 거의 2배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500만 원, 평당 500만 원이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내가 34평 아파트를 들어가면은 500만 원 곱하기 34평 하면은 한 1억 7천에 우리 집을 지어준다는 얘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공사가 얘기하는 평당 공사비는 연면적이 기본으로 됩니다. 시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줄 때 여러분 집만 지어주고 나가지 않죠. 계단실도 지어주고 공용부도 지어주고 커뮤니티도 지어주고 조경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모든 현장 안에 있는 바닥 면적의 전체 합을 우리가 연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면적 곱하기 평당가를 하면은 시공사에 주셔야 될 공사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의 공사비, 평당 공사비 450만 원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10만 평의 연면적을 가진 조합에서 500만 원으로 시공사를 뽑았을 때 총 공사비는 5천억입니다. 950만 원으로 하면 9,500억이죠. 4,500억의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조합원님이 1000분이다라고 했을 때 1인당 분담금이 4억 5천만 원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건 없지만 시공사의 공사 단가는 여러분들 1인당 4억 5천만 원씩 더 내야 되는 수준이다. 물론 이거는 샘플이기 때문에 현장을 지목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연면적이 10만 평이고 그리고 조합원님이 1000명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의 1인당 분담금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점이죠. 그만큼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시공사의 공사비는요, 물가 인상이라는 것을 적용받습니다. 시공사 선정할 때는 다 관심 많으십니다. 와, 이번에 현대가 들어왔어? GS가 들어왔어? 공사비 얼마 제출했대? 그런데 그때뿐이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제가 아까 절차도 보여드렸죠. 사업 시행 인가 받고 뭐하고 관리처분 받고 2주 철거 나가고 한 5년 뒤에 시공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착공하기 전인데요. 공사비 다시 산정하셔야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물가 인상 주셔야죠. 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시공사가 정비 사업을 하면서 똑같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입찰 당시에, 시공사 선정 당시에 제출했던 공사비는 지금 당장 공사하면은 이 가격으로 공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장 공사할 수 있나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요, 착공까지 얼마나 걸릴지 조합도 모르고 시공사도 모릅니다. 빨리 끝내는 곳은 빨리 끝내고요. 늦게 끝내는 곳은 정말로 오래 걸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누구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는 공사비는 착공하는 시점에는 다시 한번 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공사비 물가 인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공사 선정부터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2주 철거 저 구간을 우리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다. 다시 말해서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공하고 나면 어떻죠? 시공사가 착공에 들어가고 나서는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공사비 물가 인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서야 공사비 물가 인상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비다라고 보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해관계가 상충되겠죠.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단계나 이주 철거 단계나 똑같이 원가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공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공사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합은
하루라도 빨리 착공까지 올리고 싶어하고 시공사는 하루라도 늦게 착공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시공사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실제 시공사들은 일부러 이렇게 티나게 늦추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서 이번에 이런 게 나왔는데 설계 변경 한번 하셔야죠. 이거 이런 거 있는데 이거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씩 계속 시간을 끌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나중에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설계 변경인가? 이거 하면 뭐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 비용 얼마나 더 드는데, 나한테 뭐가 좋은데, 그런 것들을 꼭 따지고 보셔야 된다는 점이죠. 시공사는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의 입찰을 했을지언정 착공을 할 때 공사비는 분명히 늘어있을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2025년도에 선정된 시공사가 2030년에 착공한다. 그러면 1,100만 원에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끝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을 더 늦췄어요. 또 공사비가 올라가겠죠. 그럼 1,200만 원으로 스타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사는 계속해서 시간을 더 가져가려고 한다. 조합은 하루라도 더 땡기려고 한다. 이런 줄다리기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인 판단,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시공사를 뽑으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조건은 총 3가지로 체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 당시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여러 군데 시공사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큰 비교 조건이 되겠죠. 최초에 나중에 물가 인상은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낮게 들어가야 올라가더라도 최종 목적지가 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입찰 시 처음에 제출하는 공사비가 낮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물가 인상 조건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나중에 착공하기 전에 계산기 꺼낼 때 여러분 소비자 물가 지수대로 주세요. 아니면 건설 공사비 지수대로 주세요. 아니면 지수 변경률로 주세요. 여러 가지 지수를 시공사가 제안할 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 어떤 수준의 지수를 적용받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굉장한 보너스인데 물가 인상 유예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시공사는 너무나 이 현장을 수주하고 싶어서 저희는요 앞으로 1년 동안 물가 인상 안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입찰 당시부터 1년 뒤까지는 물가 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물가 인상 유예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포스코가 방배 신동아 재건축 사업장에서 물가 인상 유예를 무려 18개월을 드렸습니다. 1년 반 동안 입찰했던 공사비를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저희가 2022년 10월 달에 입찰하면서 평당 732만 원에 입찰을 했고요. 그게 2024년 3월까지 여전히 732만 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에 현대건설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저희가 강남권에서 조합원님들께 선택받기 위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좀 드렸는데요. 나중에 시공사를 선정하실 때 물가 인상 유예가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입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반 분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흔히들 얘기하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곳 분당적인 요소는 훌륭합니다. 그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는 지지난 정부인데 굉장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 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금융 환경이랑도 이어집니다. 이 3가지 조건이 결국에는 일반 분양을 잘 하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는 굉장히 좋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만족하지 못해서 분양을 만족 잘 못한 곳이 바로 어딘 줄 아십니까? 투기과열지구. 여러분들 투기과열지구 다 들어보셨죠?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투기과열지구다, 조정대상지구다, 투기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제재를 많이 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만 제외하고 이제 전국의 모든 제재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초구에서
수주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는 여전히 초기과열지구,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한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평당 거래 시세가 아무리 2억이라고 하더라도요. 2억에 분양할 수 없습니다. 분양가를 시행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하게 줍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레미안 원베이즈 2021년 6월 달에 분양했는데 일반 분양가 얼마 받았지 아십니까? 5,668만 원 받았습니다. 저때 당시에 아크로 리버파크 거래 시세가 평당 1억이 넘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축인데 더 좋은 입지에 더 대규모의 분양을 했는데 5,668만 원. 거래 시세의 60%도 채 못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분양가 상한제 심사 집계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밖에 분양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소위 말해서 로또 청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기 분양가가 만약에 8천만 원, 9천만 원이었으면 분양이 안 됐을까요? 다 됩니다. 왜냐? 이미 시세가 1억을 넘어가기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분을 응당 조합원님들께서 가져가셔야 될 이익을 일반 분양자들이 엉뚱하게 들어와서 로또 청약을 받아서 지금은 저 5,600만 원에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은 평당 2억입니다. 거의 4배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죠. 굉장히 큰 일반 분양자들한테는 좋지만 조합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제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이 있는데요. 저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택지비. 81%가 택지비가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택지비가 비쌀 때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후분양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후분양 조건이라는 것은요. 조합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시공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고요.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회사의 수주 의지가 있는 현장에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다라는 점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반포 21차 그리고 방배 신동아 아파트의 후분양을 제안드렸습니다. 착공은 2020년 3월에 했지만 올해 분양은 올해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분양가가 평당 약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 분양 수익금 전부 조합원님의 분담금 감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강남이 당연히 비싸지, 뭐 서초가 비싸지, 용산, 한남 다 비싸지. 그런데 여의도 그리고 광진구에 있는 호제스 한강이라는 아파트들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8,600만 원, 1억 1,500만 원 했는데 다 팔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꺼이 분양을 받고 청약을 넣고 있죠. 왜냐? 받기만 하면 나중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서 분양하면 8천만 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남도 아닌 여의도,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 여의도, 광진구에 저렇게 훨씬 강남구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우리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떠한 제재도 없는 상황이죠.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시세에 맞게, 시세에 근접하게 혹은 자신감이 있다면 시세를 조금 상회하더라도 공격적인 분양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분양을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후분양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선분양이라고 하죠. 착공과 동시에 분양하는 것을 선분양이라고 합니다. 선분양을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잠시만 시간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빈 땅에 아파트를 파는 나라입니다. 빈 땅에 자 여기 지을 건데요. 여러분들 청약 넣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금 10%, 중도금 10%, 10%, 10% 이렇게 내죠. 그 금액을 그 돈을 가지고 시공사가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그 수분양자들의 보호책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허브에서 분양 보증을 수분양자 보호수단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허브에서 소분양자들을 보호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게 허브의 분양 보증이 선분양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또 분양 보증을 받아야 인허가청에서 분양 승인을 내줍니다. 자, 그럼 후분양은 뭐가 다를까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골조공사,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 혹은 공정률이 65%에서 70% 이상 진행된 시점을 우리가 후분양이라고 부릅니다. 후분양을 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지었으면 이제 수분양자 보호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허브의 분양 보증 없이도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분양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허그가 있고 없고의 차이, 바로 분양가 통제죠. 아무리 청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높이 제출했다가 허그나 아니면 구청에서 야 이거는 분양가 이렇게는 못합니다라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하나 없애는 거죠. 후분양을 하게 되면 허그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유로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라는 점. 우리 분당도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분양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잘 따져보시고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는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면 이 이주를 나가는 시점부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든 조합원님들이 한꺼번에 다 이주를 나가시면 그때부터 이주비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자를 빨리 꺼트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주비 대출은 기본 이주비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합원님 자산의 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은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60%까지 나옵니다. 지금 살고 계신 댁의 시세, KB 시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그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서 6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에 내가 감정평가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으로 이제 이주를 몇 년 동안 나가 계신다는 거죠. 하지만 기존에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 또는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또는 내가 다른데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저렇게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추가 이주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이죠. 이주 철거 나갈 저희가 방배 신동화에서 추가 이주비를 굉장히 많이 제안을 드렸는데요. 3,700억짜리 공사를 수행하면서 회사가 보증을 8,390억을 썼습니다. 공사비 대비 약 224% 규모. 다른 현장들의 메이저 시공사들이 보증을 써주는 규모를 보면 보통 공사비 대비 80에서 100% 정도 보증을 제한합니다. 저희는 224% 굉장히 많은 금액을 제안을 드렸죠. 그 결과 저희는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완료까지 단 1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재건축 역사상 시공사 선정부터 이주 완료까지 1년 걸린 현장 아마 이 방배 신동화의 포스코밖에 없을 겁니다. 기간은 1년 걸렸지만 이주 개시부터 이주 완료까지는 딱 2달 걸렸습니다. 여기 조합원님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딱 2달 만에 다 끝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 저희가 어떻게 어디로 이주 나갈 것인지, 전세로 가실지 월세로 가실 것인지, 자금이 부족하시진 않을지, 부족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다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 끝냈죠. 인근 사업장들의 비슷한 수준의 사업장들을 보면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같은 구간이 6년까지 걸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사업 지원을 시공사에게 받으셔야 여러분들께서 빠른 사업 추진 그리고 분담금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담금 최소화를 위한 체크 포인트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사비 물가 인상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공사의 금융 조건, 추가 이주비는 얼마나 제한하는지, 필수 사업비는 얼마나 한도로 조달을 하는지, 그리고 금리는 어떤 수준으로 갈고 올 건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서는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서 분양 조건, 어떤 분양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시공사 선정 시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제가 Q&A를 몇 가지 사전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딱 설명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은데요. 보면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건설업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질문 해주실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어, 사실 저희가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도 배경이 있죠. 재료비, 농비, 외주비, 경비. 그런데 저희 시공사들도 이 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입찰을 붙었을 때 저희가 조금이라도 낮은 공사비를,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한 드려야 선정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사실 원자재 값이 많이 오르고 노무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주비 같은 경우 저희가 많은 협력업체들의 훌륭한 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저희가 원가 경쟁력을 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포스코가 자랑할 만한 점은 저희는 R&D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공법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공법의 연구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다른 메이저 시공사들보다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는 공사비를 투철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H가 시행하는 현장의 일반 분양가는 낮은 경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LH 우리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분양가를 산정하는 주체는 시행자입니다. LH가 없는 만약에 일반 조합 사업이라고 하면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거죠. 조합이 나는 이 정도 분양가로 일반 분양을 하겠어. 시공사 너네 입장은 어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고 분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LH 만약에 시공자가 시행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공격적인 분양가를 제한을 하죠. 그런데 LH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가 설령 메이저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조금 낮은 경향은 있다라고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분양자들은요, 저 안에 들어가서 마감재가 어떻고 구조가 평면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를 굉장히 먼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입지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교통 그리고 교육이겠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다라고 하면 요즘에 좀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가셔서 리모델링 싹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경향이 있고요. 추가 유주비는 시공사의 신용으로 돈을 대신 빌려주는 것이고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이자들은 조합의 사업비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분이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중에 진짜 이주비가 모자라서 시공사한테 추가 이주비를 빌리게 되면 그 이자는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아예 안 빌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빌리시나 안 빌리시나 빌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조합의 사업비로 이자를 대납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주비 대출을 일으켰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매월 이렇게 이자를 내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을 결성하신 이유는요. 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모든 과정들을 조합에서 대신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자도 대신 내주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입주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들께 이자까지, 이자 포불제라고 하죠. 이자까지 해서 이자는 선생님은 얼마고요, 선생님은 얼마고요 이렇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주비 대출 안 받으신 분은 같은 주머니에서 돈은 나갔지만 정산할 때 그걸 안 내겠죠. 안 나고 오히려 돌려받게 되겠죠. 필요하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전부 다 이 개인별로 정산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주비 대출 안 받았는데 내가 왜 남의 이자를 내줘야 돼?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주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추가 유주비 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빼라고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추가 유주비 제한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시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저희 회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주 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로 재건축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30년, 40년 한 번도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는 있으시지만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 분들 걱정하십니다. 야, 이거 내가 잘못 썼다가 이거 뭐 요즘에 깡통 전세보다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실 것인지, 전세로 가실지 월세로 가실 것인지, 전세면 보증금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추가 이식이 필요하시면 얼마나 필요하신지 이런 사전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배 신성화도 2달 만에 이주를 다 끝냈다라는 게 이주 하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그렇게 잘 못 가십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시작했을 때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저희는 저희만의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른 이주를 돕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더 허락한다면 현장에서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올해 6월부터 저희 건축물에서 이제 민간 아파트에서 30가구 이상도 제로 에너지 인증 의무 간호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추산치로는 평당 한 130만 원 정도의 공사비 상승을 얘기하는데 건설 업계 쪽에서는 뭐 293만 원까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왜 정부 추산과 업계의 추산이 이렇게 평당 공사비 예산이 달라지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 제한되는 옵션들이 이제 아파트 외벽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건설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그것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건설업계 의견을 좀 네. 제가 질문 괜히 받았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고난이도 질문을 하실 줄은.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인문계고 영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드려보면 통상적으로 에너지 관련 부분 포함해서 정부에서 추산하는 내용 혹은 정부에서 혹은 서울시 혹은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공사의 실무랑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나가는 방침은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 한데 묶어서 그렇게 계산한, 다시 말해서 공공택지 사업이나 민간택지 그리고 정비 사업은 각자만의 특성이 있고 각자만의 그런 다른 산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법령으로 적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던져주고 너희가 알아서 그 업에 맞게 한번 구상해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비 사업이면은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아마 금액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실제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파도업체 낙찰률도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입찰할 당시부터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비라고 하죠. 그런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선반영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들이나 그런 기준들과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업계에 있지만 저도 뭐 어찌 보면 수분양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회사가 조금이라도 그러면 더 경쟁력 있게 준비해 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게 친환경 관련된 부분인데요. 친환경 관련된 부분은 시공사 선정하기 전에 우리가 시공사 선정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인허가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친환경이나 뭐 에너지 등급 몇 등급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청에서 조합에다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그런 사업성 개선입니다. 대신에 뭔가를 다시 취하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부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교육 부분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기부 체납을 하는 기부 체납을 해서 공공에 어느 정도 기여해라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선택 사항이고 여기에 시행자 여러분들께서 다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데 팁을 좀 드리면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시도도 해보고 많이 연구도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에너지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대신에 안 좋은 점은 미관상이 굉장히 안 좋죠. 저희 기술 쪽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곳에 좀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입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선호하는 시행자나 시공사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점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그 시공사에서 추가 유지비 제공하는 최근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금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이주비, 여러분들께서 종전자산 평가액이 60% 받으신다는 그 기본 이주비는 시공사랑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대신에 조합에서 집단 대출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기본 이주비는 요즘에 낮게는 3% 중후반대로 은행들이 입찰을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약 2년 전보다는 많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 방배 신동아라는 아파트를 좀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그때 기본 이주비가 4% 중반대였습니다. 시공사 추가. 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추가 이주비는 기본 이주비보다 무조건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이주비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시공사의 신용을 공여해서 금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포스코가 은행에 가서 제가 신용대출 좀 일으키겠습니다. 5천억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조합에다가 5천억을 한 번에 드립니다. 저희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님 여러분들께 저희가 입금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추가 유지비를 얼마 한도로 몇 프로로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 그 시점이 됐을 때 조합에다가 일시적으로 드립니다. 그럼 조합에서는 여러분들 필요한 만큼 이렇게 나눠드리겠죠. 근데 보통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금리 차이는 약 0.8%에서 1% 정도 추가 이주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4% 중후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이주하시는 그런 기간이 됐을 때 금융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지만 다만 고무적인 거는 지금 금리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조만간 올해 이제 남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한 2, 3회 정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시면 공사비도 합리적으로 시공사를 뽑을 수 있고 금리도 낮게 가져가실 수 있다. 결론은 빠른 사업 추진이 답이다라는 점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포스코 EN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팀에 자세히 설명해 주신 수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